일반 원칙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제목을 먼저 봐. 무슨 원칙 있나? 응? 뭐 있어? 첫 번째 비례 원칙.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는데 과잉 금지 원칙. 과잉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그지? 자, 두 번째 무슨 원칙도 나와요? 평등 원칙. 그 다음에 뭐 행정의 자기구성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부당결부금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 및 권리 권한남용 금지 원칙. 권리 권한남용 금지 원칙. 권한남용 금지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이런 법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법 규정 만들어져 있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이런 원칙에 위반되게 행정작용하면 안 돼. 이런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작용이 돼버려. 응? 위법한 작용이 되면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은 행정소송도 하고, 응?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 뭐 잘못 업무 처리했다고 징계받고, 그지?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응? 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로 무슨 원칙 나왔어요? 비례 원칙 나왔지?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그러는데 뜻은 가볍게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응? 외울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자, 이거 밑줄 칩시다. 근거 헌법에 근거 있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가 있어서 헌법 37조 2항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뭐 이런 두 개 정도 많은 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헌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놔. 뭐또 추가해놨냐면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도 있어요. 행정기본법. 그것도 거기다 써요. 행정기본법에도 있습니다. 규정이. 응? 규정이 있어요.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한테 프린트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 37조 2항,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30조 2항을 한번 거기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가 제한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대. 근데 수단은 뭘로 제한해야 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해야 돼. 응? 그리고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죠. 이 속에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막 침해할 수 없고 이런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한해서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제한을 하는 정도도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외울 건 아니야.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은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필요 최소한 만큼만 해라. 이런 문구는 다 비례원칙을 선언한 규정들이야. 응? 그 밑에 행정절차법도 첫째 끝에 보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뭔가 지도를 할 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런 게 다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문구들이죠. 응?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오른쪽에 가면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해. 응? 자, 우리가 비례원칙,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대.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돼서 단계적인 검토 구조.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다 충족이 돼야만 적법하게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단계라도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응? 그래서 세 가지를 보니까 뭐라 했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라 그래. 그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해서 적필상 그러고 암기합니다. 적필상, 응?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응? 자, 뜻을 볼까요? 적합성은 행정기관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나 조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한다. 응? 반대로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수단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겠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야.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비례원칙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비례원칙. 첫 번째 적합성 나왔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떤 목적,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전제를 하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라는 수단도 있고, 근데 보통 막 한 가지 수단만 적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몇 가지 수단이 다 적합한 목적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A라는 수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B라는 수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C라는 수단도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다 어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수단이라도 아무거나 택해서 써도 적합성 원칙에는 맞는 거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니까. 그지? 그런데 그건 1단계만 된 거야.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리가 이제 필요성이라고 그래. 필요성. 필요성 원칙. 근데 이게 이 필요성이란 말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 내용적으로 보면 가로 속에 최소 침해성. 즉, 상대방 국민에게 가장 최소한도로 피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 자, 이거 세 가지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해도 이 중에 또 다 비교해 보는 거야. 상대방한테 가능한 한 가장 적게 피해를 주면서, 즉 상대방 국민에 적게 피해를 주면서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그럼 다 비교를 해보겠지. 그랬더니 이 중에 상대방 국민에 가장 적게 피해를 주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B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수단이 선택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2단계. 그 다음에 이 3단계. 상당성. 이거는 뭐냐면 이 수단을, 이제 하나의 수단이 선택이 됐는데 이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예상을 하는 거야. 이 사용할 경우. 이 수단을 쓸 경우. 자, 이 수단을 쓸 경우 예상되는 거. 자, 뭐가 있냐? 이 수단을 쓸 때 상대방의 피해가 생긴답니다. 상대방의 불이익, 국민의 불이익이, 네, 상대방 국민의 불이익이 발생할 거고, 뭐 권리가 제한되고 뭐 이런 불이익인데, 이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정당한 공익 목적 달성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야. 이 수단을 써서 달성되는 공익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수단을 썼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얼마나 크냐? 비교를 해봐서 이게 이쪽이 더 크다. 이러면 이 수단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수단을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 이 수단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느 때만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게 적법이 되느냐?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수단을 써서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지만 이 수단을 써서 달성해야 될 공익 목적이 훨씬 더 크게 더 커야 돼.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게 적법이 된다.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게 적법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가만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적법한 행정조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성 원칙 부분을 보자. 세부적으로 필요성 원칙의 셋째 줄에 보니까 얘가 나와 있어. 그죠? 그 분석해 보자. 셋째 줄에 위험이 있는 건물이 있대. 그러면 이제 행정 목적은 뭐냐면 위험을 방지하는 거야. 응? 근데 위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제시된 예는 두 가지 수단을 예를 들었어. 뭐가 나왔어? 응? 보수 명령. 그 건물 주인에게 건물 보수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야. 그지? 보수 명령을 내려도 위험 방지라는 목적 달성할 수 있고, 또 뭐 있대? 철거 명령.
건물 아예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 이게 두 가지.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수단을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보수 명령을 내리든 철거 명령을 내리든 적합성 원칙에는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철거 명령하고 보수 명령 중에 상대방한테 불이익 덜 주는 게 뭐야? 보수 명령이잖아. 그러면 보수 명령을 내려야 맞다는 거야. 근데 굳이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위법이야. 그렇죠? 비례 원칙에 위반돼. 응? 그렇죠? 그런 얘기라. 또 거기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술집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 행정기관이 이거 영업 허가 내주면 이거 밤에 늦게까지 영업해가지고 그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막 밤에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가 많을 것 같다. 응? 아예 영업 허가 거부? 허가를 안 내줘?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허가를 내주고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영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영업하는 시간을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상대방한테 덜 불이익이 되잖아. 허가 신청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덜 불이익을 주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허가를 아예 거부하는 거. 이거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논리. 이런 거 물어볼 때 이제 크게 말하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 행정조치가 돼서 위법 이렇게 말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례 원칙 중에 적합성 원칙 위반이냐 필요성 원칙 위반 이걸 또 물어보기도 해. 세부적으로 공부 잘해야 돼. 필요성 원칙 위반. 예. 그리고 상당성 원칙이란 건 이제 이렇게 이 수단을 썼을 때 달성되는 공익 목적과 상대방의 피해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익 형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량이란 말은 저울질한다는 뜻이야. 형자가 저울질이야. 저울이야. 저울 형자거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용 영역이 있어. 자, 적용 영역은 원래 비례 원칙은 처음에 국가 작용 중에서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원칙이야. 경찰이 너무 함부로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민을 함부로 막 너무 침해를 과하게 하고 이거 막기 위해서 한 거야. 그치?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플로이드 뭔가? 하여튼,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흑인 남자 경찰이 막 목을 짓눌러가지고, 그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 경찰이 아무리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도 그거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잖아. 당연히, 거기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그 경찰관 파면되고 아마 징역형 선고받았을 거야. 응? 최근 기사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 비례 원칙은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 침해하는 조치를 할 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점 확대돼서 오늘날은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할 때 빠짐없이 적용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무슨 실업급여를 한 달에 500만 원씩 줘. 실업자한테. 그럼 어떻게 했어? 누가 일하겠어? 그지? 응?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상대방 많이 받는 사람. 근데 그거 일반 국민부터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야 되거든.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우리 적용 영역에서 동그라미 1번을 잘 봐. 비례 원칙은 원래 경찰 행정 분야, 즉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는 침해하는 거 과도하게 못하도록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원칙인데 둘째 줄에 보니까 오늘날에는 급부 행정, 즉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정 조치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오늘날은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면 안 된다. 응? 불이익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응? 네, 동그라미 1번이 핵심. 자,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의 내용이고 시험 문제는 주로 많이 내는 건 이 원칙에 위반한 조치인지 위반하지 않은 조치인지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가 쫙 소개돼 있어, 그지? 이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사건을 딱 제시하면서 이거 법원이 위법이라고 평가했는지 아닌지 이거 공부해야 돼. 판례가 엄청 많아. 응? 그래서
자, 우선 밑에 비례원칙에 의해 1번 알아두자. 1번은 굵은 글씨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의 내용으로 4가지를 언급했어. 우리 비례원칙의 내용으로 3가지 공부했잖아. 적필상, 그지? 근데 헌법재판소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 뭐냐면 목적이 정당할 것,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그지? 첫째 줄에. 첫째 줄 끝에 목적의 정당성. 근데 방법의 적정성은 우리 아까 공부한 이거 적합성을 말하는 거고, 응?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은 요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은 이 상당성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헌재는 4가지를 비례원칙에 맞게 됐다라고 적법한 조치가 됐다 그러면 4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응?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전제를 깔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있고, 뭐가 있냐. 7번 판례 알아둬야 돼. 7번. 다음 페이지 가서 7번. 7번의 중요한 단어가 셋째 줄. 과소보호 금지원칙. 그지? 요거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나 보호해야 되느냐? 만약에 보호해야 될 정도를 제대로 보호해야 될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만큼 보호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위법이 되고 국민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돼, 국가가. 응? 근데 중요한 단어가 셋째 줄에 뭐래? 과소보호 금지. 과소보호가 뭐야?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면 안 된대. 이 최대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어떤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냐면,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을 확대하는데 광우병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분들이 촛불 시위하고 그랬어. 왜? 나이 많은 소고기까지도 막 수입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갔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할 때 어느 정도 보호를 했어야만 이 적법이고 하는 그 기준을 밝혀놨는데, 거기 뭐라 그래? 필요 최소한 만큼 보호를 했어야 된다. 응? 그 최소한 만큼의 보호도 안 했다면 그게 뭐야? 과소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소보호하면 금지. 지나치게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한다. 필요 최소한만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단어 꼭입니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응? 7번 알아두고. 자, 여러분들이 그 밑에는 이제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나오지? 응? 거기에 일본은 그냥 설명만 들어봐. 여러분들이 비례원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때문에 내가 소개해놨어. 응? 자, 1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1번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 딱 대입해보면, 맞아요. 자, 야간에 술 취한 사람이 병원에 있던 칼로 유리창을 깨고 할복 자살한다고 난동 부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야. 응? 경찰이 출동. 그래서 경찰 2명이 갔대. 이제 경찰 2명. 한 사람은 이제 정복 경찰이고, 한 사람은 의경. 근데 지금 칼 들고 막 난동 부린다 그러니까 3가지 장비를 챙겨갖고 갔대. 뭐냐면, 경찰봉. 응? 그 다음에 가스총. 그 다음에 소총. 응? 3가지를 챙겨와 갔대. 경찰 2명이서.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병원의 대형 현관 유리가 깨져 있고, 병원 복도에는 막 피가 뚝뚝 떨어져 있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거 심각한 상황이구나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소총, 수탄 장전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복도로 가보니까 그 난동 부리는 자가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지금 경찰하고 대치 상황이 됐어. 그 이유가 왜냐면 이 난동 부리는 자의 형이 전날 밤에 교통사고 당해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동생이 되는 남자가 술 먹고 와서 우리 형 살려내하고 막 하여튼 난동을 부린 거야. 응? 이런 상황인데 경찰이 야, 칼 버리고 빨리 투항해라 그러는데
난동불인자는 오히려 칼 들고 덤벼. 술도 취했겠다, 그지? 막 쌍욕을 하면서 경찰한테 막 쏴! 뭐 이러면서 막 덤비는 거야. 소총을 들고 경찰이 투항하라고 하다가 칼 들고 덤비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경찰이 당황하지. 그 병원 복도에서 칼 들고 덤비니까 뒤로 밀려, 경찰이. 응? 다가오지 마, 쏜다. 그럼 다가와. 막. 그 뒤로 계속 밀려가. 그 병원 복도 끝까지 밀려갔대. 근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 근데 얘가 다가오면서 찌를 듯이 확 다가오니까 쏴버렸어, 소총을. 응? 그래서 이제 근데 가슴을 맞고 사망을 한 거야. 그 유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 행위가 과잉이었다, 즉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었다, 위법한 작용이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 손해배상이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한 거야. 응? 여기서 쟁점 뭐야? 경찰의 총기 사용 행위가 과도했느냐, 즉 응? 과잉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과잉이었던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응?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이 판사라면 위법 아니다, 국가는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했겠네? 응? 아니야? 위법으로 봐? 왜 위법으로 봐?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목적은 난동을 제압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목적, 난동을 제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지금 경찰은 2명이야. 범인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경찰봉을 사용하라 가스총, 2명이, 한 사람이 가스총 쏘고 한 명이 뭐 이렇게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았냐. 굳이 왜 제일 강력한 소총을 사용하냐, 총을. 이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응? 일단 판사는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지금 충분히 2명이 이렇게 소총이 아니라 이거 상대방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경찰봉이나 가스총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었는데 왜 소총을 썼느냐, 이게 이제 위법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경찰 측에서 또 항변해. 아니 지금 얘가 칼 들고 확 달려드니까 부득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총기 사용이 부득이한 것이었다, 또 이렇게 막 항변해. 그때 판사가 그럼 좋다, 부득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잉이래. 왜? 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상체를 쏘면 안 돼요, 경찰은. 응? 뭐 전쟁이 났다든지 이런치 않은 한은 하체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찰들 합격하면 사격훈련 연습할 때 다 하체 쏘는 연습을 해요, 순경들. 응? 근데 상체를, 가슴을 바로 쐈어요. 이거 과잉되게 총기 사용한 거예요.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총기 사용이 과잉되게 된 거야. 하체를 쐈어야 되는데, 그지? 이것도 위법. 더더군다나 또 문제가 있느냐? 원래 전쟁이라든지 무장공이 나타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원래 총기 사용할 때는 첫 발을 공포탄을 장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탄을 쏴서 위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실탄을 장전해서 쏘게 돼 있는데, 이건 첫 발부터 실탄을 썼어. 그것도 위법이야. 응? 규정 위반. 그런 점에서 그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는 과잉이었다고 봐야 된다. 위법. 그래가지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응? 물론 배상해달라고 청구한 금액 전부 다 배상 판결은 안 내려져. 왜? 범인도 잘못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청구한 금액 중에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하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고. 자, 그래서 2번 동글뱅이 여러분 판례 2번. 이거 뭐야? 밑에 읽어보니까 경찰관이 난동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서 범인의 실명하게 만들었대, 범인을. 그죠? 경찰의 가스총 사용행위가 과잉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가스총을 보면 가스총 그 총구를 이제 고무망개가 막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막고 있겠지? 그러니까 발사하면 순식간에 고무망개가 튀어나가고 가스가 분출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규정에도 있어요. 사람 얼굴 향해 1m에서 1m 이내에서 못 쏘게 돼 있어요. 근데 얼굴 향해 가까이서 쏘면 고무망개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범인 눈에 맞아 실명하게. 경찰이 이게 가스총 사용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잉 사용했다. 응? 위법. 그래서 2번 꼭 알아둬야 될 판례.
자, 3번도 이거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판례 공부하면 이 시간 다 간다. 응? 자, 3번은 하여튼 뭐 넘어가자. 이 중에 7번. 네. 7번 판례 봅시다. 7번 판례 보니까 사례가 이런 거예요.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업자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가짜 휘발유 섞여 팔다가 걸린 거야. 근데 이 적발됐다고 바로 뭐 영업정지 같은 거 바로 나오나? 아니요, 시간 걸려. 행정조직 안에서 뭐 이게 이렇게 결제하고 막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적발이 바로 된 상태에서 이 업자가 어떻게 한 거야? 그걸 딴 사람한테 주유소를 싹 팔아 넘긴 거야. 그래서 새로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청소하고 막 이렇게 세 단장을 한 다음에 영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난 시점에 행정기관으로 도보가 나온 거야. 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팔았다. 영업정지 6개월 이러고 나온 거야. 새로 인수한 사람은 황당하지.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가짜 휘발유 판 거 아닌데, 내가 위반한 거 아닌데요? 전 주인이 위반한 건데, 그죠? 억울하다. 네. 그런데 전 주인이 위반했어도 그 새로 인수한 사람 있지? 전 주인의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책임 다 넘어와요. 이걸 승계된다 그래. 승계. 다 넘어와요. 넘어오기 때문에 전 주인의 위반에 대해서 이 벌 받을 거 있잖아. 영업정지 받는 책임도 따라서 넘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한 자도 그 전 주인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법적인 논리야. 안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이제 어떻게 돼? 딱 적발이 되면, 아직 영업정지 같은 거 나오기 전에 딱 적발되면 딱 딴 사람한테 판 걸로 서류를 꾸며, 응? 계약서 쓰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지 사장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렇죠? 뭐 노숙자 같은 사람 인적상 이렇게 아주 뭐 돈 몇만 원 주고서는 인적상 받아갖고 노숙자한테 팔아넘긴 걸로 계약서 써요. 그러면 법적으로 사장은 노숙자야. 근데 실제 전 사장이 다 영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법을 또 위반하고 또 걸리면 또 딴 노숙자한테 또 팔아넘긴 걸로 하고, 그러면은 딴 사람한테 넘긴 다음에는 이거 끝난 거다, 이제 제재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면서 계속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주인이 위반한 그 영업을 인수한 자에게 그 책임도 같이 넘어오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러면 주유소 영업을 인수한 자에게 전 주인의 위반을 했다고 영업정지 시킬 수는 있는데, 포인트는 6개월까지 한 건 너무 심했다는 거야. 6개월 영업정지는 과하다. 그래서 이유가 뭐야? 이 인수한 사람이 전 주인이 위반했다는 걸 모르고 인수했고, 응? 본인이 위반한 것도 아닌데다가 전 주인이 법 위반 행위했다는 걸 모르고 인수한 게 인정이 된 거야. 그런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한 달 영업정지는 좀 약한 영업정지가 적절했다. 6개월은 너무 심하다. 응? 그래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죠.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과잉되겠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영업정지 내렸던 거는 판결로서 없어졌어. 그럼 행정기관은 다시 합니다. 예, 줄여서, 그지? 한 달 영업정지든 다시 내보내겠지, 그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판례 또 보자. 9번 판례 보니까, 여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 나오지. 응? 9번 판례. 그지? 이게 이제 실제 만화책 이름이 섹시보이래. 응? 그래서 이게 19금 만화 뭐 이런 거야. 응?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 이런 국가행정기관이 이거는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결정 발표를 했어. 근데 지방에 있던, 지금이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서대여점, 그지? 네. 도서대여점 주인이 청소년에게 이 만화를 빌려줬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근데 얼마가 부과됐어? 만화책 500원 정도 받고 하나 빌려줬는데 700만 원 받았어. 하여튼 위반했다고 돈 부과하는 게 있어. 700. 이 도서대여점 주인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지? 응? 500원짜리 하나 빌려주고 700만 원이나 부과받았어. 그래갖고 이 사람 싸웠어. 이건 과하다. 응?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청소년에게 빌려주면 안 되게 돼 있는 만화인 줄 모르고 빌려줬다. 그리고 모른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청소년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만화라고 정부에서 결정한 지 지금 8일밖에 안 지났대. 8일. 그러면 아직 대다수가 아직 몰라. 사람들이. 아니 그 행정기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응? 그러니까 모른데도 나름대로 참작해줄 사유가 있다. 응? 그런 점을 고려하면 700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이게 인정받은 거야 소송 내서.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3번 판례 하나 더 공부할까요? 13번 판례 보면 뭐야? 우리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있지? 응? 아직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유죄 확정 판결이 안 난 사람, 무죄로 추정돼야지. 그런데 그저 구치소에는 수감이 돼 있어. 근데 구치소 안에서는 죄수복을 입혀도 되는데 이게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나 법정에 재판받으러 나올 때도 다 죄수복을 입혀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아직 유죄로 확정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죄수복을 입히냐 이거지. 이게 문제된 거야. 그 죄수복을 입히는 거는 그 사람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뭐야 그 사람 인격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죄수복을 입게 하는 거 괜찮은데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이야 어디든 죄수복을 입혀서 데리고 나오고 하는데 그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재판받으러 나오고 그러면 뭐 본인이 원하는 옷 입고 사복 입고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면. 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40쪽에 봅시다. 40쪽에 보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나오죠? 자, 1번 판례. 이것도 시험에 쓰였는데, 음주운전에는 되게 엄격해요. 우리 판례가. 1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동네 골목길, 그지? 여기 이 사람 여기다 주차해놨어. 자기 차 주차하고 여기 골목길 여기 안에 자기 집 있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여기다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막 술 먹고 있었어. 응? 근데 차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 술 먹다가 나가서 차를 옆으로 옮겼어. 6m. 여기 보면 6m 옮겨놨대. 주차시키는 거야. 응? 근데 이때 걸린 거야. 음주운전. 음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기준이 나왔어. 경찰이 면허 취소를 시켰어. 응? 근데 법 규정에 보면 도로교통법 규정에 보면 음주운전했다고 무조건 다 면허 취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했어도 이제 음주 수치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음주운전한 자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1년 이하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할 수 있다니까 꼭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경찰이 음주운전했더라도 아무 조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응? 상황 판단해서. 정말로 아니 내 가족 중에 갑자기 한밤중에 막 지금 뭐 앰뷸런스 뭐 이거 119 부르기도 지금 그것도 시간이 급한 상황이야. 나 병원에 술 먹다가 우리 가족이 막 금방 지금 병원에 바로 즉시 안 들어가면 큰 문제 생기겠다. 그럼 어떻게 돼? 119 부를 시간도 없다. 그럼 내 차에 태우고 막 가야 될 거야. 이런 아주 급박한 예외된 경우는 음주운전했다고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거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했다고 반드시 면허 취소라는 수단을 택해야 돼?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경찰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줬다 그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알아서 할 권한을 준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면허 취소를 당했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첫째, 자기가 음주운전한 건 맞지만 내가 차를 몰고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 앞 골목길에서 차 빼달라고 해서 그냥 주차시킬 목적으로 6m 운전한 건데 옮겨놓으라고. 이거 거기다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이 운전면허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 차를 이용해서 책을 배달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면허 취소되면 직장을 못 잃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해지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좀 뭐 약한 조치로 뭐 한 달 면허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냈어. 근데 판결은 어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뭐야? 이거 면허 취소함으로써 아까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엄청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대방 불이익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야. 사고 방지. 응?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과거에 여기는 안 써놨어. 과거에 음주운전해가지고 면허 정지 받은 전력이 또 한 번 있어요. 전과가 있다고. 그 전까지 고려하면 이 면허 취소 조치한 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고. 3번 거 알아둬야 돼. 3번 가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야? 그 산림훼손허가가 나와요. 산림훼손허가. 어떤 사람이 산 나무 베고 막 파헤치고 거기다 뭘 설치하겠다고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해 왔나 봐. 그지? 그런데 이 사람 법에 요건에 다 맞는데 법이 금지하는 지역도 아니고 다 허용되는 지역이래. 그럼 원칙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엔 다 맞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대?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겠으나 허가를 내줌으로써 여기 보면 굵은 글씨 써놨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게 허가를 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키워드야. 그 앞에 보면 국토 자연유지, 환경보전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해서도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응? 여기서는 상대방이 허가 거부당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하고 허가 거부해야 될 공익 목적하고 비교했을 때 허가 거부해야 될 공익 목적이 워낙 크다는 거야. 이럴 때는 허가 거부해도 된다. 응? 그렇게 거부하도록 규정이 없어도. 이 두 가지야. 첫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게 중요한 단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있으면 허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하는 거 적법이다. 응? 3번 판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7번 판례. 재밌어. 7번 판례. 거기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로부터 10,000원 받은 경찰 공무원 해임 자른 거야. 그치? 어떤 경찰 공무원이 뇌물 10,000원 받았다고 징계를 해서 잘랐어요. 해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뇌물 액수가 겨우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치? 10,000원 받았는데 자른다? 좀 심한 것 같지,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 단어만 보면 그렇지, 그치?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산의 어떤 경찰관인데, 이게 그 신호 위반하고 쌩 달려가는 차를 발견했어. 오토바이 타고 쫓아갔어.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젊은 여자 운전자야.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 이거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응?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이게 맨입으로 안 된대. 응? 점심값이라도 좀 줘야. 응? 점심 때도 되는데 점심값이라도 좀 주셔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 운전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갖고 줬다. 이렇게 줬는데 이 경찰관이 돈을 그렇게 주시면 어떡하냐고. 응? 돈은 면허증 크기로 이렇게 10,000원짜리 2번 이렇게 접어서 면허증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돈 주는 방법부터 가르쳤는데요. 근데 또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대. 동승자가 휴대폰에다가 이 경찰관 이름하고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를 입력을 한 거야. 이걸 본 경찰관이 신고하려고 그래? 신고하려면 해. 응? 나는 가벼운 징계로 끝날 테고 당신들도 법 위반했고 뇌물 주려고 했고 당신들도 처벌될 거야. 응? 신고하려면 해. 그런 거야. 그리고 점심 잘 맞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 근데 이 운전자들이 전화로 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찰관이 있다. 응? 신고를 해버린 거야. 전화로. 그래갖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찰관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다 발뺌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자백을 했어. 그래갖고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자르는 결정을 한 거야. 해임. 응?
그리고 이 경찰관이 결국 과하다, 너무 과하다. 자기 한 10년간 근무해 오면서 표창도 받고 과거에 가벼운 징계 한두 번 받은 적은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근무해 왔는데 겨우 10,000원 뇌물 액수 받고 10,000원 받고 이 10,000원 받았다고 자르는 건 과하다. 소문을 낸 거야. 재판 3번 하잖아. 1심, 2심, 3심. 그지? 3번 할 수 있는데 1심 재판 지방법원 재판에서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졌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승복 못해. 고등법원에 다시 청구. 2심. 고등법원은 과하다. 뒤집어졌어 또. 이때 이번에는 그 징계 조치를 한 지방경찰청장이 승복 못해. 마지막 대법원에 또 청구한 거야. 대법원에서 지금 이게 대법원에 뒤집어졌어 또. 대법원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지? 이유가 3가지. 하나는 뭐냐면 첫째,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원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도 먼저 요구해서 받는 거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거하고 좀 다르게 봐요. 응?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주는 구체적 방법까지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신고할 테면 해라. 응? 나는 가벼운 징계로 끝날 테지만 당신들도 처벌될 거다. 그러면서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점, 이런 점을 비춰보면 도저히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자른 거, 해임한 조치 과하다고 볼 수 없다. 9시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랬어. 응? 자, 그래서 알아두고요. 7번. 그 다음에 10번 판례도 보자. 10번. 뭐래? 이거는 녹용 수입 사건이야, 그지? 네, 녹용 수입. 최근에도 문제 나왔던데, 외국에서 아마 녹용을 수입하는 업자가 있는데 아마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가득 실어갖고 수입을 해왔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기 전에 항구에서 다 이거 검사를 해요. 성분 분석도 하고, 우리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다 검사하지 않고 그 컨테이너에서 사슴뿔 3개를 이제 고른 거야. 표본으로 골라서 그 검사를 했대. 근데 이게 유해 성분이 법이 정한 기준치 조금 초과해서 나왔대. 그래갖고 무슨 조치를 내렸어? 행정기관이. 야, 이거 전부 다 다시 반송시켜라. 반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부 폐기해라. 만약에 전부 반송하거나 폐기하면 수입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죠. 전부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표본 3개 이제 잘라서 조사했는데, 그것도 기준치 조금 오버했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전부 폐기하라, 반성하라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런데 졌어, 업자가. 그지? 뭐가 더 중요하대? 업자의 피해도 크겠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공익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다. 즉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적법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응? 그래서 10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판례 공부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대충. 응?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지금 시험 문제를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런 판례가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원칙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응?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내용이 워낙 쉬워서, 그지? 평등원칙은 행정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대?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 즉, 여기서 의미는 두 번째 줄.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응? 상대적 평등. 자,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한다. 말 바꿔서 얘기하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허용한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는 건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처지에 있다면 다르게 취급하고 이러는 건 허용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평등.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 합리적 이유 있다고 차등 대우하는 거 뭐 있을까요? 그거 허용하는 거. 응? 세금. 그래.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그지? 응? 그지? 네, 그런 제도. 또 뭐가 있을까? 장애인 주차구역. 그지? 장애인 우선주의. 사회적 약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그런 것들. 또 뭐 있을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이라거나 자녀에게 취업에 가산점,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주죠. 뭐 이런 제도, 국가에 헌신한 대가, 그런 것들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로서 허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그런데 평등 원칙은 첫 번째가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등 대우 허용하는 거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를 허용하더라도 너무 또 과도하게 차등을 두면 이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고의 사례를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자, 우리 국가유공자 가산점 원래 평균 10점 줬어요. 가산점. 그리고 예전에 남자들 현역으로 군복무 하면, 군복무 현역으로 갔다 오면 가산점 5점 줬어요.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안 간 여자들은 5점을 지고 들어가는 거야. 평균 5점. 그지? 그래서 그 다음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가산점 없는 자들이 있고, 그지? 근데 이 군복무자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병역법상 군대 가라고 의무로 정해놔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 뿐인데,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것, 이거는 불평등하다.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가산점 없어요. 군복무자 가산점 없습니다. 위헌 판정으로 없어졌어요. 평등원칙 위반으로. 그러면 이거 남았었는데, 이게 또 뭐야? 국가유공자에게 취업, 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 있어서 허용이 되긴 되는데, 과거에는 이 격차가 5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격차가 이제 10점이 벌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게 또 문제 삼아서 신청이 들어가서 헌재가 과도하다 해가지고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5점으로 줄었어요. 유공자 가산점도 지금 이게 5점으로 줄었어요. 응? 자,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설명이에요. 자, 어쨌든 네. 평등원칙은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평등 대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과거에 했던 조치가 위법한 조치였어. 그때 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이 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그 조치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인정 안 돼요. 그럼 계속 위법한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해왔던 조치가 적법일 때, 그때 이제 평등을 얘기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위법한 조치는 평등 주장이 안 된다. 자, 평등 원칙은 헌법 11조에 근거합니다. 헌법 11조에 있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까처럼 행정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평등원칙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건 보세요. 오른쪽에 판례 알아보기. 자, 여기서 뭐 글쎄 특별한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44페이지 보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온 게 있어요. 44쪽에 1번 판례 보세요. 1번. 자, 당직 근무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한 공무원들이 4명이 있었어.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 시간도 아니야. 근무 대기 중에 심심하다고 화투 치다가 돈 내기도 안 하고 화투 치다가 걸렸는데, 뭐 공무원의 의무 여러 가지, 뭐 성실 의무 위반, 부미의직 의무 위반, 하여튼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다 화투 친 건데 4명 중에 1명은 파면 자른 거야. 3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 견책, 꾸짖고 반성문 쓰게 하는 정도야. 아니 이게 왜 유독 1명만 파면이야?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 파면당한 한 사람이 소송을 낸 거지. 왜 나만 파면이냐?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2가지 다 위법이라고 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 조치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근무 시간에 화투한 것도 아니고,
근무 대기 중에 뭐 이렇게 돈 내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런 정도 위반했다고 파면까지 시킬 일은 아니다. 즉 위반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징계 조치다. 비례 원칙도 위반.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두 개 원칙 위반 후 다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 1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6번 판례, 그지? 6번 판례를 보면 그 키워드가 청원경찰 인원 감축 사건, 청원경찰 인원 감축 이런 단어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연 설명하자면 청원경찰 인원 감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시를 예를 들어보자. 인천시에 시가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1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쳐보자. 그런데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 각 시도에서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 20%씩 줄이래. 20% 줄이래. 20%. 그럼 몇 명 줄여야 돼? 20명. 20명을 감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고민인 거야. 20명을 어떻게 자를까?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줄일까? 고민하다가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 시험을 봐서 하위 성적자 20명 자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또 이 청원경찰 분들이 반발이 좀 있어. 특히 이제 학력이 낮은 분들. 그럼 시험 보면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임명돼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학력이 낮은 분들은 억울하다. 시험으로 하면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고려했어. 그래갖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냐면 그러면 이 100명을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두 집단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그다음에 중학교 중퇴 이상자, 하여튼 중학교 졸업자 이상, 중학 이상,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눈대. 그래가지고 인원을 보니까 이쪽에는 20명이 있고 이쪽에는 80명이 있더라. 그럼 두 집단으로 나는데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보겠대. 시험을 봐서 각각의 20%를 자른다는 거야. 하위 성적 나온 사람. 그럼 여기는 몇 명 잘려? 하위 성적자 16명. 그치? 이쪽은 4명. 그치? 이렇게 자르겠지. 하위 성적자. 그래서 시험을 봤다고 치자. 시험 봤는데 커트라인이 상적으로 어느 쪽이 낫겠어? 똑같은 문제를 시험 봤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60점이야. 그래서 60점 맞아도 안 잘리는 거야. 4명이 60점 밑에 맞은 거야. 근데 여기는 커트라인이 80점이야. 그러면 이 16명 중에 떨어진 사람 79점 맞았는데도 떨어졌어. 이 사람은 억울해하는 거야. 아니 우리 고용될 때 다 같은 기준으로 고용됐는데 왜 자를 때는 이렇게 학력을 기준으로 줄여놓고 똑같이 20%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억울하다는 거야. 이쪽에서 불만을 제기한 거야. 이쪽에서 아니 뽑을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선발해서 뽑아놓고 자를 때는 왜 이렇게 집단을 나눠서 똑같이 20%를 자라. 그러면 이쪽이 불리하지 않냐, 그지? 이게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은 되게 기준 만들었다. 인정된 사례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9번 하나 더 하고 9번, 그죠? 9번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의회에서 무슨 행정감사라면서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인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라는 걸 물리는데 이게 신분에 따라서 뭐 9급 공무원은 얼마, 7급 공무원은 얼마, 뭐 민간인은 얼마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무효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9번. 자, 오른쪽에 가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례 나오지? 적법으로 인정된 사람. 그래서 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그래가지고 1번. 여기 정년을 여기 보면 전화 교환 직렬의 직원 정년은 5살을 낮춰놨어. 그지? 응?
일반직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화 교환 직렬 그 종사자들이 불평등을 제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원은 합리적 이유 있는 자등 대우다 해서 적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화 교환 직렬이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 대략 옛날에를 비유해 보면 우리가 지금이야 휴대폰 세상이지만 예전에 보면 어디를 전화하려면 뭐 이게 돌려가지고 전화 교환원을 통해서 어디 대주세요 뭐 이런 적이 있었어. 어쨌든 전화 교환 직렬은 24시간 근무 체제야. 24시간 근무하니까 어떻게 했어?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한다 하면 3교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날은 오전에 8시간 근무하고 뭐 좀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야간에 밤새도록 8시간 근무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직업 별로 좋지 않아요. 암 많이 걸린대. 건강이 안 좋아. 응?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주약 교대 근무하고 막 이러는 근무직으로서 이게 거의 99.9% 다 여성분들이래, 종사는. 그래서 이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년을 좀 단축시켜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 이유 있다. 이렇게 해서 판결한 사례 1번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비리를 저질렀어도 같은 정도 비리를 저질렀어도 뉘우치는 공무원, 인정하고 뉘우치는 공무원이 있고 자기는 그런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뉘우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징계 수준을 달리해야 된다. 그걸 다르게 하는 건 합리적 이유 있는 거다. 불평등 아니다. 응? 이런 얘기고 2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뭐 있어? 판례 중에 5번 판례 보자. 5번. 자, 5번 판례 보면 자, 두째 치료문 대덕연구단지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 대전 지역에 가면 대덕연구단지. 근데 거기 국가가 이제 지정한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유소는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LPG 충전소는 허가 금지로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LPG 충전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금지하니까 왜 주유소는 허가를 하면서 왜 금지하냐? LPG 충전소.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는데 졌어. 왜냐면 LPG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더 위험하대. 폭발 위험이나 이렇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연구단지 이제 보호를 위해서 LPG 충전소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야. 자,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무슨 원칙도 나왔죠? 47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지? 줄여서 그냥 자기구속 원칙.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구속 원칙은 내용은 평등 원칙하고 똑같아요. 행정기관은 국민들한테 평등하게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아까 공부한 평등 원칙은 주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행정기관은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닌 국회가 만든 법률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어. 국회가 만든 법을 평등하게 집행. 여기 자기구속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자기가 만든 어떤 업무 처리하는 기준, 또 행정기관 자기가 과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왔어. 그지?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이 또 생기면 과거에 해왔던 업무 처리 기준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사무처리 기준, 자기가 해왔던 업무처리 선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안이 생길 때는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자기구속 원칙이야. 그래서 그냥 의의 첫째 줄 한번 읽어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지 말고. 행정기관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국민, 즉 제3자인 다른 국민에게 내린 어떤 결정 기준, 업무 처리 기준에 구속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정기관은 자기 스스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무 처리 기준이나 선례를, 업무 처리한 선례를 특별히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같은 종류의 사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평등 원칙인데 행정기관 지가 만든 기준 내지 선례 여기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별 뭐 심도 있게 공부할 그런 거는 없어요. 응? 자, 여기서는 이제 근거. 예, 근거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 헌재 모두 판례는 무슨 원칙의 근거를 두고 있대?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 둘 중에 하나가 다 평등 원칙도 되고 신뢰보 원칙도 되고 다 뭐야? 이 행정의 자기구성 원칙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어떤 업무 처리, 사무 처리 기준 스스로 만들어 놔서 시행을 하거나 그런 기준에 따라 과거에 업무 처리를 쭉 해온 선례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믿겠어? 똑같은 사안이니까 같은 종류의 사안이면 동등하게 처리해 줄 거다. 평등 원칙. 아니면 그렇게 신뢰를 할 거라고. 국민이 믿을 거라고. 그지? 국민의 행정기관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 쌓여왔을 때 국민이 그걸 믿은 거 잘못 없이 믿으면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야. 그 뒤에 나와. 자, 하여튼 그거 중요. 그리고 거기다 근거 옆에다가 여기다가 써놔.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규정 없어요. 응? 이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건 행정기본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법에도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응? 뭐 평등 원칙과 신뢰보 원칙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응?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적용 요건 및 한계.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공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행정 선례 존재.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 뭔가 사무처리 기준 만들고 스스로 업무 처리해온 선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사람에게 뭔가 다르게 했을 때 비교해가지고 왜 나만 다르게 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래야 평등원칙 위반이 아닌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비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없으면 이게 평등한지 불평등한지 얘기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렇지? 예. 자, 1번.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 3번. 그동안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해온 선례 내지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아까 평등원칙도 마찬가지 똑같죠. 과거에 해왔던 조치가 적법한 조치일 때만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떤 동일한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해왔던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나한테도 동일한 위법한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위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기관은. 그래서 3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판례 1번 중요합니다. 뭐야? 첫째 끝에 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스스로 사무처리 기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계속 되풀이 그 업무 처리를 해왔어. 그래서 일종의 관행이 만들어졌대. 그런 경우 이때 이러면 이제 유사한 같은 종류의 사안이 또 생기다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뭐야? 상대방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과거에 해왔던 기준 내지 선례대로 처리해야 되는 구속을 받게 된다. 그걸 이제 자기 구속으로 받는데 지가 한 거에 구속을 받는다는 거야.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응? 자, 1번이 되게 중요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저기 뭐야?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 둘 다 된다는 게 나타나 있는 거지. 응? 그 바탕이 1번. 자, 그리고 5번이 또 중요합니다. 5번. 자, 첫째 끝에 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야? 과거에 위법이었지? 응? 국민은 평등대우 주장하면서 나한테 그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행정면도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응?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등원칙, 자기구성원칙 했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원칙 보자.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조금 길어. 내용이 좀 기니까 우리 밥 먹는 시간하고 좀 저기 하니까 먼저 좀 짤막한 거 먼저 신뢰보호원칙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뒤에 가면 부당결구 금지원칙이라고 있어요. 신뢰보호원칙이 내용이 많아요. 공부할 게 많은 거지. 자, 부당결부 금지원칙이라고 67쪽에 가면 있어. 그거 먼저 하자. 67쪽.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찾았습니까? 67쪽에 내용은 뭐 있어? 그냥 제목 보고 유추해봐. 아니,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응? 그죠? 이거 한번 들어. 만약에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어.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면 뭐 얼굴이 이뻐야 된다. 뭐 키가 뭐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행정공무원 임명하는데 키가 175 이상이어야 된다. 연관이 있어? 일반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없는 걸 결부시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행정기관인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많은 유혹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세를 안 내. 응? 자동차세를 안 내는데 원래는 자동차세 같은 거 안 내면 법이 정한 조치는 행정기관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 압류, 그 사람 갖고 있는 자동차를 압류하든 뭐 재산 압류를 하고 경매로 팔아갖고 세금 걷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시간도 걸리고 절차를 똑같이 해야 되고, 그지? 간단한 방법 생각해. 자동차세 안 내. 근데 그 사람 지금 술집 영업하고 있어? 너 자동차세 안 낼래? 술집 영업허가 취소하겠다. 한번 생각해봐. 자동차세하고 술집 영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공무원들 편하려고, 그지? 그런 관계없는 조치를 결부시킨단 말이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원칙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응? 응? 또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금방 까먹었어. 응? 얘가 딱 떠올랐었는데. 그래서 거기 그냥 읽고 지나가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행정조치라는 원인, 행정조치라는 목적과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의무를 상대방한테 덧붙이거나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응? 읽고 지나가고 거기 얘 보면 쉽게 알겠지? 그래서 상속세라는 세금을 안 낸다고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그지? 응?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수도 끊고. 수도 요금 안 낸다고 수도 끊는 건 상관 있지? 근데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수도 끊어? 이게 연관 없잖아. 이런 욕심이 많다고.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쉽게 국민들을 압박을 해갖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걸 끊겠다고 협박하면서 너 세금 제대로 안 내면 전기 끊을 거야.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이겠어. 그지? 근데 그런 걸 막는 거예요. 못하게. 응? 관련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보기 의 정도 가볍게 읽고요. 자, 요것도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요거 거기다 써놔. 요거 최근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부당결부금지. 그 옆에 제목 옆에다 써놓든가 하세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들 프린트로 줄게요. 자, 다른 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자, 1번. 여러분 1번 판례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한번 보세요. 응? 무슨 단어가 나왔어? 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래. 그지? 응? 주택 건설 사업 과는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해라 이거야. 시장이. 이거 인천시장이 했던 일이야. 그래서 인천시장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있나 봐. 무슨 아파트 건설업자가 있는데 무슨 여기다가 무슨 아파트 짓겠다. 이거 승인해달라 신청한 거야. 그럼 인천시장이 좋다. 승인 빨리 내주는 거야. 승인 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응? 뭐냐면 이 아파트 짓는 거하고 이 A라는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 A의 땅이 여기 멀리 떨어진 곳에 조그만 땅이 있는 거야. 이걸 아는 거야. 응? 시에서, 인천시에서. 그래갖고 A 너가 신청한 대로 아파트 건설 사업하는 거 승인 빨리 내주니까 대신에 뭐 하래? 응? 여기 너 땅 저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A 너 땅 시에 기부해라. 조건 단 거야. 단서. 응? 근데 이게 아파트 짓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이었어. 근데 인천시가 왜 그랬느냐? 여기 멀리 떨어진 아파트 짓는다고 상관없는 이 A 땅 이쪽 지역에
인천시가 무슨 계획을 잡고 있냐면 도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었어. 도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 근데 도로 만들려는데 여기 개인 땅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도로 날 지역에 개인 땅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돈 주고 사들이든가. 협상이 안 되면 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데 협상이 안 되면 법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뺏어가고 토지 보상금을 줍니다. 근데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 요참에 꾀를 낸 거야. 시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뭐 규모가 큰 아파트 짓는 사업인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땅이다. 이거 땅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부해라 이거지, 그지? 이게 연관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했다. 그래서 위법으로 판결한 거예요. 1번 재미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보면 밑줄 친 거 읽고 밑줄 아랫부분 보면 자 어떤 개인이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인천시장한테 어디 지역에 골프장 짓겠대. 자기가 승인 내달래. 근데 시장이 골프장 승인을 내주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 골프장 승인 이거 신속하게 빨리 내주니까 시 지금 재정도 좀 부족하고 뭐 사업하려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너 땅이나 돈 좀 기부해라 이거야. 응? 시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땅이나 돈 좀 기부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일본처럼 되는 거야. 골프장 승인 내주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골프장 승인 내주는 건 법이 정한 요건 맞으면 승인 내주는 거고 이 돈이나 땅 관련도 없는 걸 기부하라고 하는 거, 그치? 이거 문제 되잖아. 그러니까 또 꼼수를 피운 거야. 그래서 업자한테 신청받고 골프장 승인은 아무런 조건 안 달고 단순하게 이제 골프장 승인 내줘. 그러고는 뒤로다가 미락을 한 거야. 응? 그래갖고 야, 너 업자 그냥 네가 알아서 시에다가 기증하는 것처럼 이 땅이나 돈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이제 기증하는 계약을 이제 맺어라. 응? 네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들통난 거야. 이건 사실상은 뭐 한 거야? 골프장 승인 내준 대가로 관련 없는 걸 기부받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1번처럼 하면 법에 걸리니까 그걸 피하려고 아무 단서 없이 내줘놓고는, 그지? 뒤로다가 알아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 맺어서 받는 거. 이거 위법이다. 허용될 수 없다. 그지? 3번.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봐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안 본 사례 2건 나오지? 응? 첫 번째 뭐 나왔어요? 1번 판례를 보면 1번은 이런 사례야. 이것도 아파트 짓는데 여기가 큰 도로가 있어. 큰 길이 있고 여기 좁은 골목 이렇게 조금 길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집들, 응? 이렇게 모여 살아. 옛날 집들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겠지.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 다 헐고 여기다 아파트 짓는데 소위 이제 주택조합이란 걸 만들어갖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다 허물고 65세대 들어서는 아파트 짓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시장한테. 그때 시장이 승인을 내줘.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승인을 내주면서 단서를 붙였어. 조건을 달았어. 뭐 했어? 자, 여기 아파트 짓때 이 아파트 짓는 그 주택조합 측에서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사람과 차량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좁은 골목길 갖고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짓는 그 조합 측에서 요 옆에 도로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 옆에 여기 땅도 사들이든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로를 넓혀라 이거야. 응? 큰 길 나가는 진입로를 넓히고, 응?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지면 옛날 길 없어져요 여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큰 길로 어떻게 나가? 이 길밖에 없는데 큰 길로 나가는 길이. 따라서 이 통행로가 없어지는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줘라. 이걸 두 가지를 단서로 붙이고 승인 내준 거야. 근데 이거 연관 없는 거를 결부시켰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야. 이거는 이 아파트 이 사람들이 자기네 좋자고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지네들이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건 내세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1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 거는 아니다. 응? 이런 사례고, 예. 2번은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길가 그 지하에 송유관이 붙여 있대. 송유관. 자, 경상남도부터 정유사에서 압력으로다가 쫙 이제 수도권까지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에다가 그 길가 지하에다 송유관을 이제 정유업체가 묻으려고 하면 고속도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게 신청해서 그 묻게 허락해달라 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이제 묻는 거래. 그래서 신청을 해왔어. 그래서 고속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그래 송유관 묻는 거 허가한다.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 뭐라고? 나중에 송유관을 파서 옮길 때는 니네 업체, 니네 돈으로, 니네 비용으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단서 붙인데 이거는 관련 없는 걸 붙인 게 아니다. 응? 관련된 거다. 응? 그래서 적법으로 인정한 사례. 자, 이 정도 하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중간쯤에 4번에 보면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여러분 운전면허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 응? 1종 면허가 있고 2종 면허가 있고 그래요. 1종 면허, 2종 면허고 또 1종 면허도 1종 특수면허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1종 특수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응? 뭐 2종 면허는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그다음에 원동기 면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차 어느 차종까지 운전하려 생각해서 자기가 시험을 면허 종류를 선정을 해서 시험 받고 따는 거지, 그지? 보통 우리 여성들은 이 2종 보통을 많이 따. 이게 이제 원래 10인승 이하까지 모는 면허예요. 10인승 이하. 그래서 이제 보통 승용차 운전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2종 보통. 근데 보면 여성들은 보통 2종 보통을 많이 따고 남자들은 보통 1종 보통을 많이 따요. 1종 보통은 이제 15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응? 그리고 화물차도 이게 다 각각 화물차 모는데 좀 더 큰 화물차 몰 수 있고. 근데 대형 버스 이런 거는 일종 대형면허를 따로 따야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문장을 봐. 우리 개인들이 운전면허를 딸 때도 어떻게 돼? 하나하나씩 딴단 말이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운전면허 딸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부터야? 응? 운전면허 몇 살부터 딸 수 있어? 응? 만 18세부터 딸 수 있어요. 만 18세. 18세가 돼야 단 요 오토바이, 여기 원동기 면허라는 게 있어. 원동기 면허라는 게 155cc, 100이랑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원동기라고 칭해. 그래서 이 원동기 면허는 16살부터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중3 내지 고등학생 되면 18세 안 됐어도 오토바이 면허는 딸 수 있어.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땄어. 원동기 면허. 응?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 운전하고 싶어서 엄마 몰래, 부모 몰래 가서 원동기 면허 좀 봐가지고 원동기 면허 땄어. 원동기 몰고 다니다가 이제 20살 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차를 몰아야 되겠어. 그래서 못 땄다? 2종 보통을 땄어. 남자애라고 치자. 응? 얘가 1종 보통 면허를 땄어. 응? 그리고 뭐 이제 15인승까지 승합차도 몰고 하다가 또 직장에서 잘렸어. 이제 뭐 먹고 살지? 버스라도 운전해야 되겠다. 버스 운전하면 1종 대형을 또 따야 돼. 대형 땄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 3개 면허를 차례차례 딴 거지. 면허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따는 거야. 근데 3개 면허를 따갖고 있는 애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네. 뭘 음주운전하다 걸렸냐면 원동기 오토바이 있잖아. 응? 원동기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응? 그러면 이 사람 음주운전했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3개의 면허 한 번에 3개 면허 다 취소? 응? 면허 모두 취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응?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연관된 건데, 그치?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써 있어? 4번에
읽어보자. 문장.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따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면허를 취소하나 정지시키는 데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면허 취소나 정지시킨 사유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면허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정지할 수도 있다. 응?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모두 취소해도 될까 안 될까? 응? 고개 끄덕이는 건 모두 취소해도 된다? 응? 응.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모두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응? 아니 이제 지금은 좀 법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세밀한 논리로 따지면 봐. 얘가 원동기를 운전할 당시에 어떤 면허로 운전한 거야? 원동기 면허로 당연히 원동기 운전하니까 원동기 면허로 운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동기라고 하는 이 125cc의 보통 소형 오토바이는 이 원동기뿐 아니라 어떤 면허로 따도 다 원동기는 몰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일종 보통 면허를 따도 원동기 몰 수 있어요. 여러분 일종 보통 따면 15인승까지 모니까 10인승 차도 다 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동시몬 구조야. 원동기 면허 따면 원동기만 몰 수 있는 거야. 원동기 면허 따면 요새 전동 킥보드도 몰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종 보통을 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원동기도 몰고 10인승 이하까지 다 모는 거야. 더 많은 차종을 몰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2종 보통을 따면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원동기를 몰 수 있는 거니까. 1종 보통 면허를 처음부터 따면 2종 보통이나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 당연히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차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응? 1종 대형 따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이런 구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원동기를 운전했는데 원동기 면허만으로 운전한 게 아니고 1종 보통 면허로도 동시에 운전한 거고 1종 대형 면허도 운전한 거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3개 면허로 동시에 운전해서 다 관계에 있다. 모두 취소. 적법. 응?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도로교통법도 아예 명시해놨어. 응? 그 면허 취소 정지되는 사람의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다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응? 다만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볼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안은 어떨까 보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보자. 똑같은 거 원동기, 그다음 원동기 면허, 그다음에 1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 3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뭐 음주운전이냐면 대형 버스 45인승 4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 그러면 이 사람 이 3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이거 가능할까 안 할까?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배운 논리를 따지면 45인승 버스는 무슨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일종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원동기 면허나 일종 보통 면허는 이거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운전은 이 대형 면허로만 운전한 거야.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 그럼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한다는 건 어떤 뜻이야?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운전 못하게 하는 조치지. 그런데 아까 동시몬 구조에서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속에 원동기도 들어있고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다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일종 대형만 취소하고 일종 보통 원동기 면허 살려놓으면 그 사람 원동기도 몰고 일종 보통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 다 몰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일종 대형 면허 취소해갖고 싸그리 다 몰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그치?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거하고 그러면 이 운전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법 규정상 일종 대형 면허 운전을 그냥 다 들어있으니까 일종 대형 면허의 취소 목적이 달성되려면 다 취소해야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취소해요. 응? 하여튼 뭐 요새는 이거는 잘 안 물어봐서 내가 많이 빼놨어, 이 사건들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돼. 그다음에 그 작은 거 하나 마저 하고, 그다음에 신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있지? 권리 또는 권한남용 금지 원칙인데, 이거는 그냥 뜻으로 보면 우리 개인들 사람들 간에도 계약을 맺거나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자기한테 벌 이득도 없으면서 막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막 권리나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서 신의 성실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 민법상의 원칙인 동시에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2번 동그라미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이런 법에도 신의 성실 이런 원칙이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써놔. 아까 썼던 거. 자, 최근에 3월 달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 하나 하고 우리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게 5번 판례 보세요. 5번. 자, 5번 판례를 보니까 이런 공무원 정년이 몇 세지? 공무원 연령 정년 몇 세야? 60세. 그지?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36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대. 임명돼서. 근데 정년을 1년 3개월 남겨놓고 자기 생년월일이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호적에다가 생년월일 기재할 때 태어난 날보다 훨씬 앞서 그 태어난 걸로 잘못 기재했다. 이거. 예를 들면 내가 2000년에 태어났는데 1997년에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다 부모님이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내가 3살이나 어떻게 된 거야? 더 먹은 걸로 돼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뒤늦게 뭐인 거야? 자기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 자기 호적 이거 고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 뭐 도장 받고 뭐 증언 받고 해가지고 갖다 냈나 봐.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호적 고쳐준 거야. 그래서 이제 2000년에 태어난 걸로 그렇게 바꿨지.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정년이 3년이 더 남았다.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어. 그지? 그랬더니 이제 인사기관 담당기관이 뭐라고 했어? 아니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36년 동안 근무할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불과 정년 1년 3개월 딱 남겨놓고서는 호적 잘못됐다고 고쳐갖고 와서 정년 연장 요구. 이거는 뭔가 이게 뭔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신이 안 맞는 행동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된 주장을 하는 거다 하고 안 해준 거야. 정년적. 그랬더니 소송을 냈어. 그치?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야?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다. 그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쉽게 돼 있었을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 쉽게 바꿔가지고 정년 연장 받으려고 하겠지. 또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어렵게 해놨을 거야. 쉽게 못 바꿔요. 그지? 이거 뭐 쉽게 바꾸면 계속 그쵸? 지금이야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러지도 않았잖아. 집에서 태어나니까 태어난 연월일이 명확치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만 갖고도 뭐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거의 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병원에 그 기록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쉽지도 않을 거야. 그런 기록 명확하게 있으니까. 자, 어쨌든 5번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6번은 그 밑에 6번은 그냥 설명만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6번은
재밌는 사례인데 6번이 뭐냐면 이게 개인 땅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다른 사람한테 샀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땅 지하에 밑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응? 상수관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뒤늦게 알고서는 아니 왜 남의 땅 밑에다가 허락도 없이 시가 왜 상수관 묻어놨느냐? 이거 빨리 파가라 이거야. 근데 시가 뭐래? 아 인정. 그 원래 땅 주인은 허락도 안 받고 지하에다 묻어놓은 거다. 응? 인정. 그런데 이거 지금 이게 상수도 공급을 위해 이런 상수도 공급이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거 딴 데로 옮길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없다. 응? 그러니 어떤 제안을 했겠어? 아 그동안에 이게 몰래 묻어온 거 이거 인정하니까 그동안에 몰래 묻어온 거에 대해서 대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그 지하 땅에 이용하는 거 계약 맺고 돈을 줘가면서 하자. 근데 땅 주인 뭐야? 아 다 싫대. 돈 많이 갖다 줘도 싫어. 그냥 무조건 파옮기래. 이러고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랬더니 시에서 저 자식 지 땅이라고 권리를 남용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거야. 시에서. 근데 판결은 뭐래?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거는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가 패한 사건이지. 그치? 네. 그런 사건인데 시험은 잘 안 나왔어. 하여튼 5번을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나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중요한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행정법의 효력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공부하고 문제 어떻게 나왔나?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밥 먹고 2시 10분부터 합시다. 응? 네.